수술을 하고 약물을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모유수를 계속했고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황달을 유발을 했네요. 아기는 신생아실에 도착하는 즉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간호사가 헥사클로로펜 비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헥사클로로펜이 피부로 흡수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실에 만연한 병균들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헥사클로로펜 비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어이없고 무모하기까지 한 이유는 헥사클로로펜 비누와 살균제가 평범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목욕시키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의 깊게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4종류의 소독제로 각기 25명의 아이들을 목욕시켰고 50명의 아이들은 보통물로 목욕을 시켜보았다. 목욕 직후와 3일째, 5일째 되는 날에 각 그룹에서 박테리아 샘플을 채취했는데 모든 종류의 목욕 효과가 동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아과 의사가 부모에게 아이에게서 약간의 심장 잡음이 들린다고 말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하지만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잡음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는 단순한 발견일 뿐이다. 또한 신생아실에서 당신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추가되는 것이 요와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빌리루빈 램프다. 황달은 진짜 많죠. 거진 다 아주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황달은 신생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당신의 아기가 심하지 않은 황달 증상을 나타낼 확률은 30에서 50% 사이다.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는 대부분 당신이 분만 과정에서 겪는 산부인과 개입의 정도에 달려있다. 모든 세대의 의사들이 고안해내는 새로운 개입은 다른 개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동안 겪는 것들, 진통제, 마취제, 분만유도 모든 약물이 아기가 황달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이런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제가 수술을 하고 약물을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모유수를 계속했고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세 아이들의 황달기가 좀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바로 어떤 처치를 하자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는 별다른 처치는 안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황달을 유발을 했네요. 많은 의사들은 신생아에게 비타민 K를 일상적으로 투여한다. 이거 그렇죠. 다 해요. 다 100%. 아기들은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비타민이 결핍된 채 태어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가 심각한 영양 결핍이 아닌 한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하지만 어쨌든 의사들은 그렇게 한다. 그죠? 무조건 해요. 무조건 맞춰요. 신생아에게 비타민 K를 투여하면 황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즉시 소아과 의사들이 개입해서 빌리루빈 램프, 그러니까 광선요법이죠. 그걸로 황달을 치료하려 든다. 이 광선은 또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가지도 넘는 문서로 입증된 위험에 아기를 노출시킨다. 빌리루빈은 혈류에서 발견되는 담즙 색소인데 아마도 의사는 이 색소가 혈류에서 중추신경계로 이동하면 뇌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사실 빌리루빈은 적혈구의 일반적인 파괴 패턴이다. 그 파괴 과정이 적혈구를 빌리루빈으로 전환시켜서 아기를 노랗게 보이게 하는 황달에 걸리게 만든다. 이런 상태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생후 첫날 급속히 증가하거나 매우 높은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경우는 주로 RH 항원 반응 때문인데 빌리루빈 광선 치료나 교환 수혈이 필요하다. 수혈은 단순히 아기의 혈액을 빌리루빈에 오염되지 않은 다른 혈액과 교환하는 것이고 빌리루빈 광선은 빌리루빈의 배설을 촉진시킨다. 신생아실에서 인공적으로 쬐는 광선이나 햇빛의 자외선에 들어있는 스펙트럼의 푸른 쪽에 있는 광선은 빌리루빈을 더욱 빠르게 산화시켜서 간을 통해 배설되게 만든다.
황달이 생후 첫날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 치료는 득보다 실이 많다. 빌리루빈은 보통 자연적으로 배설되고 아이에게 자주 햇볕을 쬐게 하면 그 과정은 더욱 촉진된다. 1, 2주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전부 없앨 수 있다. 유아 황달의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정상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보통 자연의 햇빛이 치료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빌리루빈 광선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광선요법의 사용이다. 잘못된 제왕절개 수술이나 임신기간 중에 과도한 체중 조절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저체중 아기가 태어나면 당신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기가 받아야 하는 치료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의사들과 병원들은 이 시설과 사용되는 기술의 마법에 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시설과 의료기술이 집중치료실에 고립된 아기에게 득이 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태도에 나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들은 아기를 부가적인 위험에 노출시킨다. 저체중 아기가 집중치료실로 보내지면 아기는 태어난 즉시 엄마에게서 분리되어 온열장치 위에 놓인다. 여기에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온열장치 때문에 화상을 입은 아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아기들에게 산소가 주어질 때다. 의사가 산소의 유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아기들에게는 소아 실명의 주된 원인인 미수가 망막증이 생길 수 있다. 인큐베이터 안에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나타나는 아기의 망막 혈관이 붓고 출혈, 박리 등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네요.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 아기가 집중치료실에서 산소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의사에게 당신이 이런 위험들을 알고 있으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의료진 측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장에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주고자 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들은 즉각적인 위험일 뿐이다. 엄마와 아기의 분리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정상적인 모유 수유를 방해하는 병원으로 인한 영양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